여러분,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67조 원어치 팔아치우고 나서 너무 일찍 팔았다고 직접 고백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지금 애플 주가가 전고점에서 10% 이상 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핏은 단 1주도 다시 사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버핏이 그냥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넘기고 있는데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모르면 지금 이 타이밍에 애플을 덜컥 사는 순간 우리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버핏의 2026년 3월 31일 CNBC 인터뷰 전문이랑 최신 글로벌 리포트들을 싹 다 뒤져서 버핏이 왜 애플을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사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조건이 되면 대규모 매수에 나설 건지 완벽하게 분석해 왔으니까요. 딱 집중해 보세요. 자, 먼저 배경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2026년 3월 31일 CNBC에서 역사적인 인터뷰 하나가 방영됐어요. 바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자리였거든요. 95세의 현인이 은퇴 후에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뉴스인데, 이 인터뷰에서 버핏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애플에 대한 발언, 거시경제 경고, 그리고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언급까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나침반 같은 인터뷰였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챕터별로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버핏은 이번 인터뷰에서 애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크셔가 소유한 그 어떤 사업보다도 훌륭한 비즈니스다.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버핏이 애플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25억대의 설치 기반이 만들어내는 해자. 애플의 활성기기는 지금 전 세계에 25억대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이폰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그 자체예요. 연락처, 사진, 결제, 건강 데이터, 클라우드까지 전부 아이폰과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폰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이고, 이걸 통해 애플은 경쟁자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거예요. 둘째, 서비스 매출이 만들어내는 통행세 구조. 2026년 기준으로 애플의 서비스 부분 매출이 분기당 3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애플 TV 플러스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는 팔리면 끝이지만 서비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버핏은 이 구조를 통행세를 받는 다리에 비유했어요. 소비자가 아이폰을 한 번 사는 순간 평생 애플이라는 생태계에 갇혀서 돈을 내게 되는 구조예요. 이게 진짜 버핏이 애플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셋째, 팀 쿡이라는 걸출한 경영자. 팀 쿡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세계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관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티브 잡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잡스 본인보다도 더 훌륭하게 관리해냈다고까지 했어요. 잡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파괴적 혁신가였다면 쿡은 공급망 최적화, 자사주 매입, 정교한 마케팅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운영의 천재예요. 버핏이 중시하는 자본 효율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경영자인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지금 당장 애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버핏은 이번 인터뷰에서 역대급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너무 일찍 팔았다. 무슨 얘기냐면 버크셔가 2023년 말에 애플 주식을 9억 6천만 주나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 중반까지 이걸 2억 8천만 주로 줄여버렸어요. 3분의 2 이상을 판 거예요. 주당 185달러 선에서 이익을 실현했는데 이후에 애플 주가가 260달러를 넘어서면서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조 원의 잠재 수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이 투자가 전체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자평해요.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세전 이익만 1000억 달러 이상을 거뒀거든요. 단일 종목 투자로는 역사상 유례 없는 성과예요. 근데 왜 팔았냐고요? 버핏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세율 인상에 대한 방어예요. 버핏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21%인 법인세율이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낮은 세율이 유지될 때 미리 이익을 확정짓는 게 주주들한테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완화예요. 한때 애플이 버크셔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넘어선 적이 있었거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은 거예요.
그걸 25% 수준으로 낮춰서 리스크 균형을 맞춘 거죠. 세 번째는 CEO 승계와 재무 유연성이에요. 2025년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 그레그 에이벌에게 더 깔끔하고 유동성 좋은 재무제표를 물려주기 위해 현금을 대거 확보한 거예요. 지금 버크셔가 들고 있는 현금이 무려 3,500억 달러예요. 이게 그냥 유휴자산이 아니라 버핏이 직접 말한 것처럼 폭풍 속에 당친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버핏이 애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왜 지금 단 1주도 추가로 사지 않는지.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훌륭하지만 박앤세일은 아니다. 버핏은 이번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플은 훌륭하지만 박앤세일은 아니다. 지금 애플의 선행 P, 즉 주가 수익률이 약 30배예요. 근데 버핏이 처음 애플을 사기 시작했을 때는 10배에서 15배였어요. 지금은 그 2배가 넘는 가격이거든요.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안전마진이 지금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비싸게 사면 손해예요. 이게 버핏의 철칙이거든요. 버핏이 쓰는 공식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에 안전마진을 곱한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이 안전마진 수치가 1 미만이에요. 즉 고평가라는 거죠. 버핏은 이 수치가 1.5 이상으로 회복될 때 그때 현금을 투입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두 번째, 중동 전쟁과 에너지 충격, 호르무즈 해협의 공포. 2026년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석유와 막대한 양의 LNG가 오가는데 이게 중단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월 24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어요. 전쟁 전 1월에는 70달러였던 게 불과 2달 만에 71% 폭등한 거예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배가 됐고 미국 내 갤런당 휘발유 가격도 2.98달러에서 4달러를 넘어섰어요. 버핏은 이 에너지 가격 폭등을 전 세계 경제에 갑자기 부과된 세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하드웨어, 즉 아이폰 같은 걸 새로 살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플의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연준의 외통수. 인플레이션이 다시 3.5%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폭발하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가 더 침체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최악의 조합이죠. 버핏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 핵무기를 가졌을 때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9개국이 핵을 가졌거나 원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의 예측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0배짜리 밸리에이션을 주고 애플을 산다? 버핏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버핏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어요. 그가 인용한 표현이 있어요.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말인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많이 숨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금융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험 자본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사모대출 시장으로 대거 몰렸거든요. 지금 이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달러예요. 근데 2026년 3월에 이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ADS-BDC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무려 11.2%에 달했어요. 원래 분기별 환매 한도가 5%인데 2배 이상을 넘어선 거예요. 결국 아폴로는 게이트를 걸어버렸어요. 환매를 제한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요청한 금액의 45%밖에 못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블랙스톤도 마찬가지예요. 50조 달러가 넘는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5%를 넘어서자 바로 제한을 걸었어요. 블루아울 캐피탈, RS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핵심에는 AI가 있어요. 이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가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출이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담보 가치가 폭락하고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버핏은 이걸 바퀴벌레 효과라고 불렀어요. 지금 보이는 몇 개의 펀드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숙이 숨어 있는 부실이 앞으로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 줄 연쇄적인 충격의 구조적 리스크예요. 자, 지금까지 왜 못 사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버핏이 직접 제시한 조건, 즉 언제 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플이 매력적인 가격, 팻 피치에 도달한다면 대규모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구로 치면 치기 딱 좋은 공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뭔지 제가 분석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버핏은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중동 협상이 타결되면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고 군사 행동이 격화되어 유가가 폭등하면 오히려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야 해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당해요. 둘째, 꼬리 리스크를 항상 점검하세요. 상승 시나리오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최악이 온다면 내 시나리오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항상 자문해야 해요. 버핏이 350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어야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살 수 있거든요. 셋째, 분할 진입하고 현금 비중을 지키세요. 버핏은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금물이라고 했어요.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30%만 선택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나머지 70%는 우량주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시장의 충격을 견디면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버핏은 애플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25억대의 기기, 분기 30억 달러의 서비스 매출, 팀 쿡의 자본 효율성. 이게 왜 위대한 기업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는 지금 사지 않아요. PE 30배의 밸류에이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에너지 쇼크, 사모대출 시장의 연쇄 부실 위험 세 가지.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겹쳐 있는 상황에서 버핏은 현금이 폭풍 속에 닫히라고 했어요. 버핏의 2026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부자가 되는 법은 살아남는 것이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모하게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버핏처럼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팻 피치가 날아올 때까지 딱 기다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리포트 분석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